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정한범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능동적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주제로 썼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능동적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공정의 화두를 좀 담은 것이고요.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의 화두를 담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저기 들어갈 수 없게 여기 좀 땅이 꺼지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좀 막아놨더라고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모두가 저기를 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 그림을 넣습니다. 제가 그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안보라고 하는 게 뭐냐? 안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취약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보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취약성인데, 이런 취약성은 두 가지 상황에서 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이고 상대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객관적 위협이 있고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한반도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라든지 이런 위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위협이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오히려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에게 밀리기, 전통적인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이 극복할 수 없어서 만든 비대칭 전력이 이제 핵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우리가 북한에게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멸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안보의 불안은 정말 물질적이고 상대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맞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 다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이 물질적이고 상대적인 객관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힘보다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나의 힘을 기르는 거죠.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안보 딜레마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보면, 내가 나의 군비를 확장하면 상대방도 거기에 지지 않고 또 군비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나도 군비를 확장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위험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처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도 군비 감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는 군비 경쟁의 시기로 치달아 왔고요. 그래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평양에서 있었던 9.19 군사 합의입니다. 9.19 군사 합의에서 남한과 북한이 상호 군비 통제에 합의했는데, 과거에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단기적으로 이벤트성 이런 몇 번의 합의 외에는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 통제를 위한 합의도 그동안 있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합의는 9.19 군사 합의가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위협을 군비 통제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불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사실은 이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한반도에 위협이 없는데 우리가 위협을 상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위협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과 북한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취약하냐 아니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취약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불안, 그러니까 이 취약하지 않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불안은 만들어진 취약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런 만들어진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전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기본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기본권으로서의 안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안보의 두 가지 원인인 객관적인 위협과 주관적인 불안,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기본 안보다. 국민들이 객관적인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지만 주관적인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보다 위험하지 않은데 과도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면서도 너무 억울한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 안보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삶이 일상이 되는 그런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보면 사실상 정전 이후에 사실상의 긴 평화가 유지가 됐죠. 우리 게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냉전을 긴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보면 냉전 시대만큼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반도에서도 어찌 보면 북한과의 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오히려 충돌이 적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신뢰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기본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 위협의 구조적인 본질과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연 북한 위협의 본질이 뭐냐?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에서는 정전 체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냉전이 지속이 됐던 거고요. 이게 한반도의 정전 체제가 곧 동북아의 안보 취약성의 근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안보의 위협을 느끼지만 북한이 안보의 위협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은 악이고 우리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사람들은 악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지만 악한 사람들은 안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정은 만화 영화의 설정이고요. 북한도 정치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그런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발한 것이 이제 핵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만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군비 통제를 위한 객관적인 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DMZ에서 우리 그 포럼이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DMZ에서 포럼을 한 이유, DMZ 근처에 가서 포럼을 한 이유는 바로 거기가 우리 군사적 충돌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위협, 분명히 이제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9.19 군사 합의를 맺었고요. 그것이 이제 군비 통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에 보면 JSA 비무장화 그리고 DMZ 내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고요.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한강하고 공동 이용을 위한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로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약간 소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진척된 부분도 있습니다. GP 시범 철수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JSA 비무장화는 제가 가봤더니 정말로 다 비무장화돼 있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북한 쪽은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도 지금 북한이 철수해서 우리가 우리 쪽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좀 다행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 통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운용적 군비 통제와 구조적 군비 통제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훈련을 하고 기동하거나 이럴 때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고, 작전을 하거나 이럴 때 상대방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조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군비 자체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축을 보통 우리가 이제 구조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데, 앞으로 운용적 군비 통제에서 더 나아가서 구조적 군비 통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한반도의 신뢰 구축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진각인데요. 우리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최북단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 철책선들을 넘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필요한 것,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관적인 불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관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저는 바로 종전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전체제 이후에 실질적으로 긴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불행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야,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전쟁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야 돼 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여러분 상황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면서 가난하지만 나는 행복해라고 스스로 자꾸 되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자꾸 되뇌이라고 강요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안보 불감증에 걸린 사람으로 치부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그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이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긴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이다, 우리가 전쟁 상태다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군비 통제와 종전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군비 통제와 종전 선언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군비 통제, 종전 선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한반도 정전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안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국방장관께서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굳건하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앞서서 발표자께서 이제 한미동맹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동맹이지만 얼마나 굉장히 껄끄럽고 좀 고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동맹과 주변국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좀 잘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한반도 체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전협정 당사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뭔가를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적극적이라고 하죠. 근데 소극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어찌 보면 상당히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전협정 당사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미동맹은 마치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고 진보 진영은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국이요 한국에 대해서 했던 몇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만,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이승만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이승만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미국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과 그다음에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 박정희 정부와 미국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던 사실이 있었고요.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영변을 폭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클린턴 정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김영삼 정부와 갈등이 있었고요. 또 사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와 굉장히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마치 트럼프 같은 미국의 보수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같은 한국의 진보 정부 사이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좀 정전협정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주 한미 공동 성명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주도권을 미국이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고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미사일 지침이 이제 없어진 것인데, 사실 전시작권 정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시작권 정권도 굳이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낸다면, 인도태평양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정책에 한국을 무리하게 끌어들여서 한국을 중국과의 갈등에 인위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은 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한중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과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